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 지방직 7급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조사.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일체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라고 하죠. 예비보조적 작용, 예비적 보조적 작용에 해당을 한다.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당시에 요 과세처분은 이제 부가가치 세였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그러니까 행정조사가 위법하게 행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행해진 처분, 그 처분도 역시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겠는가. 행정조사는 위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인가? 이게 바로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보는 진실한 내용의 정보가 맞습니다. 진실한 내용의 정보가 맞고요. 만약에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행해진, 그것을 기초로 행해진 처분은 당연히 내용상의 위법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중간 과정이죠. 이게 아니라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행정조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그럼 그와 같은 정보는 아예 수집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럼 처분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만 한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판례의 입장은 전부 위법입니다. 전부 다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판례에는 행정조사가 처분이 나오기 위한 어떤 절차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조사 쪽에 하자가 있으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은 맞습니다. 세무조사 결정입니다. 세무조사 결정은 우선은 내부행위죠. 우선은 내부적으로 갑이라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로 내부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항고소행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판례는 투 트랙으로 들어갔죠. 첫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가 부과되며, 세무공무원의 조사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명이다. 세무조사 결정은 하명 처분이다 라는 접근도 하나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무조사 결정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무조사 이루어지면 과세처분 나오겠죠. 그 과세처분 찍고 들어갔습니다. 판례가 과세처분이라는 장래의 불이익입니다. 장래의 불이익 방지의 필요에 따라서 또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이 부분은 학설에서 얘기하는 형식적 행정행위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아예 행정행위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형식적 행정행위로 접근할 수도 있다. 어쨌든 처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세무조사 결정이 뭐랑 다른 거냐면 얘는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통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소방서장, 본부장의 동의나 동의 거부, 부동의와는 다르다.
와는 다르다. 왜? 얘들은 별도의 통지를 상대방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건축허가 거부로 무조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통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에서부터 상황은 시작이 되었다. 이 부분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거를 행정행위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설에 따르면 형식적 행정행위로 연결시킬 여지까지도 같이 남겨뒀었습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전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죠.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 그래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과연 이와 같은 행정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예시했던 행정조사 방식들인데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과연 이것이 위법이 될 것인가? 물론 형사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 모든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 다시 말해서 강제 처분, 공권력 행사로서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을 하겠다. 그것은 형사사법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강제조사,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겁니다. 애당초 얘는 출발이 틀렸다는 거죠. 강제 처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 논의가 사실은 시작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도 되면.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테고요.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고 하면 이건 임의조사 말하는 거죠. 강제조사 말고 비권력적 조사, 임의조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조사기본법에 보게 되면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행정조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임의조사를 예외로 또 단서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조사는 법률요구 원칙이 적용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다. 그럼 정리하면 뭐야? 권력적 조사로서의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비권력적 조사로서의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자발적 협조, 이건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따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는 건 맞고 예고할 때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기간을 정해 놓으면 할 때 예고할 때 기간을 정해 주면은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얘는 40일 맞죠? 입법 예고는 얘는 40일이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는 20일이죠. 20일. 그래서 원래 입법 예고도 20일이었었는데 40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고 다만 입법 예고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예고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20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행정입법 예고 이렇게 넣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행정입법 예고 하게 되면 행정입법 예고 앞에 글자 숫자가 4개니까 40일이고 예고 앞에 글자 숫자가 2개니까 얘는 2개 20일이 이렇게 된다. 신입처지에죠. 신입처지에 당사자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훅 넘어가도 됩니다. 왜 훅 넘어가도 되는 거냐면 얘는 약식 청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의견 제출 기회부여죠. 의견 청취는 정식 청문, 청문하고 공청회, 그리고 약식 청문으로 의견 제출 기회부여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기간까지 의견 제출 안 하면 의견 없는 걸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약식 청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뭐 행정절차법 27조 사항에서 또 이럴 때는 의견 없는 걸로 보고 넘어가도 된다고 또 명문의 근거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청문, 이건 정식 청문이죠. 정식 청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침해적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침해적 행정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의 이 표현 자체도 그런 표현인 거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 그래서 의무를 부과한다라거나 아니면 기득권을 박탈한다라거나 이와 같은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는 불이익 처분 절차로서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하면 그 당의 처분은 적법하다? 아니고요. 청문을 안 했으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이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위에는 약식 청문이고 얘는 정식 청문이다. 정식 청문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안 나오게 되면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의견 제출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약식 청문, 정식 청문은 그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긴급재판곤란폭이죠. 긴급재판곤란폭이. 예외가 인정되는 게 긴급재판곤란폭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긴급재판 곤란까지는 21조 사항에 있는 사전통제 예외 사유고, 포기까지 포함을 해서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 이렇게 하면 4개죠. 사전통지는 3개, 의견 청취는 4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중에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냐면 곤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곤란. 그래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그때는 의견 청취, 청문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질을 보고. 그 행정작용의 성질을 보고 이것이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출석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여기를 짚었던 문제였었고요. 판례.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에서만, 이 공청회 이건 뭐예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에서만 온라인 공청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항상 병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오프라인 공청회가 불가능할 때는 정보통신망을 위한 통한 그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온라인 공청회만 실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병행해 줘야 된다. 필수 사항은 오프라인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는 옵션입니다. 옵션. 13번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상의 협의 취득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을 하겠다.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는 맞습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는 맞죠. 대체적 자기 의무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취지 약정을 하였다. 계약 내용이죠. 그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공작보형이죠. 공작보형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테고,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되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되고 보충성 원칙하고 이익 경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은 맞습니다. 내용상. 그렇다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협의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협의 취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법이 공공용지 등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과 토지 수용법이 있었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협의 취득은요 전부 다 사법상 계약이죠.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른 의무 내용도 역시 사법상 의무가 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안 된다.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라고 했습니다. 중지 의무, 부작위 의무 얘기하는 겁니다. 중지 의무는 부작위 의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했을 때 자기 의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의무 내용 중에 이제 부작위 의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자기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을 수 있겠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을 수 있겠고 얘는 무조건 비대체적이죠. 부자기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 둘은 비대체적입니다. 비대체적. 그러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대체적 자기 의무 요것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얘는 부자기 의무, 비대체적 부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작이 깨졌죠. 작, 대체적 자기 의무 여기가 깨진 거고, 도시공원 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 퇴거 의무, 점유권을 해제하고 나가야 되는 퇴거 의무라거나 이건 사람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봐야 되겠고요. 건물의 명도 의무, 토지 인도 의무 이런 것들 역시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을 하죠. 따라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이 부분이 깨진 거죠. 건물의 명도 의무, 토지의 인도 의무, 점유권 해제, 퇴거 이런 거 다 전부 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계고도 역시 통지고 준법률행 이정행정수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도 역시 통지죠. 통지. 대집행 실시하기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통지에 해당하죠.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둘 다 처분성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 이건 뭐 단순한 걸 자꾸 물어보죠.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옛날엔 그랬었죠. 옛날에는 얘는 객관적인 법규 위반 행위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7조에 따르게 되면 고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은 틀린 말이 되겠고, 이행강제금,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는 행위,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기 위해서 금전을 부과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 제재력의 행사입니다. 제재력의 행사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간접적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에 해당을 할 테고,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당해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거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본래적 과징금이죠. 얘는 본래적 과징금이고, 또는 사업의 영업정지, 사업정지 등 취소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 얘는 변형된 과징금이죠. 변형된 과징금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은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건축신고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건축신고 생각해 보시면 무신고 건축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신고 건축물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고를 안 했으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고, 얘는 부자기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부자기 의무 위반에 해당을 한다. 신고 안 했으면 건물 지으면 안 되는 부자기 의무 부과되는데 부자기 의무 위반이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 사건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무신고 건축물이면은 시정명령, 철거명령과 같은 시정명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벌금 부과와 같은 형사처벌, 행정형벌도 부과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시정명령을 이제 또다시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판례에서 건축신고 사건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물론 여기에 행정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관어사업 제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형사처벌, 이쪽에 이 형사처벌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온 거죠. 요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는 벌금 부과든 이행강제금 부과든 어쨌든 금전급부 의무 부과하는 건 똑같지만 그 목적과 요건도 아예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행정형벌로서 형사처벌,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나온 거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나온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자체가 전혀 다르고요. 부작위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자기 의무 불이행 전혀 다르고 그 보호법익과 목적도 역시 다릅니다. 이중처벌 얘기 나오게 되면 이것은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사처벌인가? 이행강제금은 형법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둘 다 형사처벌해야 되는데 얘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그것만 봐도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이중처벌, 처벌이 아니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감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강제격리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강제격리, 불법 게임물의 수거 폐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강제 입원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시간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즉시 강제. 불법 게임물 폐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팔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강제. 시간상 성질상 하나씩 제시한 것이고 직접 강제는요 얘는 강제 집행이죠. 대강이직입니다. 대강이직에서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집행이고 저기에 있는 것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즉시강제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조세행정법 가면 강론인데 내용은 읽어보니까 다 총론이더라고요. 총론이니까 보겠습니다. 앞세 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특별한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성립한다. 당연히 성립한다. 우선은 맞는 말입니다. 우선은 맞는 말인데 추상적 의무,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부가처분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우선은 기속행위라는 점 생각하시면 돼요. 조세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처분은 결코 재량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이고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에서 그 과세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명확히 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더하게 되면 소급과세 금지. 소급과세 금지 원칙까지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까지 해서 조세법정주의의 일반적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맞는 말이고 뭐 살짝 강론 냄새 슬쩍 나면서 국세의 부가처분, 국세라고 했습니다. 국세 뭐는 아니다, 지방세는 아니다 이거죠. 이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국세기본법은 아직 살아있고 지방세법은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이 안 되죠.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전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입니다. 또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에 대한 심판청구, 태길 선택적 청구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들어가게 되면은 둘 다 거치는 건 금지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고 둘 다 거치는 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거치. 그다음 또 하나 이의 신청도 과거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의 신청 절차는 임의주의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과거의 국세와 똑같이 이의 신청 필요주의 그리고 심사 심판 청구 또는 해서 이것도 필요주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는 전부 다 폐기당해 갖고 전부 다 임의주의입니다. 다 임의주의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 폐기당해서 임의주의로 바뀌고 심사 심판 청구 저거 하나만 필요주의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분의 4 다 살아 있다가 4분의 3 죽고 한 개 남아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고 원천징수의 경우에 원천징수세 얘기하는 거죠. 국가 등에 대한 환급 청구권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이다. 요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환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환급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이제 과세관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죠. 이게 이제 여기다 쓸까?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공무수탁사인 아니죠. 얘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무만 부과받은 자로서 얘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공의무부담사인이 되는 거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패스원입니다. KG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납세자, 원천납세 의무자, 실제로 누구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 돈을 가져가는 거죠. 원천납세 의무자, 얘가 시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변동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소득금액 변동, 얘한테 변동 통지를 했다. 변동 통지를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얘한테 변동 통지를 이렇게 했다. 신민이가 100원을 벌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억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100억이야. 야, 소득금액이 달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처분이 아니죠. 얘는 처분이 맞죠. 처분이 맞고, 그러면 여기서 변동 통지가 얼마에서 100원에서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은 3.3% 띄워버리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져 버리게 됩니다. 그건 누가 내는 거야? 얘가 내는 겁니다. 얘가 내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한 게 이쪽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이 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할 때도 얘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얘한테 원고적격이 인정되죠.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얘는 처분이 아니니까 여기다 소송 제기하면 이렇게 제기하면 각하죠. 이렇게 제기하면 각하. 각하 대상적격 흠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 이것도 각하. 이거는 원고적격 흠결이고 각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는데, 이거 말고 그다음 환급 상황입니다. 환급 상황. 그래서 이 소득금액 변동 이 부분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냈다 이거야. 너무 많이 냈다. 원래는 100원 내면 되는데 100억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했을 때 얘가 환급 청구하는 거하고 얘가 환급 청구하는 거하고는요, 얘의 권리 의무 변동 발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얘가 환급 청구했는데 얘가 환급 거부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얘와는 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얘한테 따로 부가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는 얘네 둘의 문제다. 이거 둘의 문제다. 그래서 원천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 그 역시도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규칙은 처분입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도 처분이 아니죠. 죽었다 깨나도 행정규칙이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행규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규는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그러면 내용의 행정규칙이죠. 저거는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권리의무라도 정하고 있어야지 그게 전형적 법규명령이야, 집행적 법규명령이야, 처분적 법규명령이야에 따라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 없겠냐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건 아예 내용 자체가 행정규칙이고요. 저거 자체는 절대로 처분이 아닌데,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경우라면 처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그냥 무조건 이걸로 다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함양군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 사건,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불문경고. 이거 이전에 있었던 불문경고는 뭐야? 행정지도죠?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불문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의 근거를 두고 있었고요.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은 인사기록 카드에 1년 동안 등재가 되며 1년 동안에 표창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얘는 원래 견책 대상이었었고 저 표창 공적을 고려해서 경고로 내려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표창을 못 받게 했으니까 장래불이익이 발생을 한 거고, 여기서도 행정지도에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켰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행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었다. 뭐 예기관행이 인정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아예 되풀이에 대해서 반복된 관행이 있고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 자기구속 원칙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구속 원칙 얘기를 하는데 평등원칙과 신뢰보원칙에 대한 언급을 꺼냈습니다.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이 말이 나온 이유는 판례는 자기구속 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원칙과 신뢰보원칙에서 찾고 있지요.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객관적 차별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평등원칙에서 찾고요. 신뢰보원칙 문제, 주관적 신뢰보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양다리 걸치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위배에 대해서 재량의 하자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애매한 지금 이것도 중간에 다리 한번 걸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야 될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규칙에 따라야 될, 그리고 이 규칙을 위반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규칙을 위반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 얘기다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저 재량준칙을 마치 법규명령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규칙 위반 이런 얘기하고, 대법원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규칙 위반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구속원칙 위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반복된 관행이 있으면 자기 구속돼서 위법해지는 것만큼은 맞는 말이고요.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률 부분에서 불확정 개념이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 복수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행정규칙으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규범 해석 규칙을 만들 수가 있죠. 규범 해석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거야.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 원칙의 기초에 한 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그 개념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면 좋은 말 다 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개념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행정규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법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이렇게 있죠. 헌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법규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행정규칙도 그냥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최대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자.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하자.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하고 웬만하면 위헌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선은 존치시키자. 이미 만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대법원 입장은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같은 것들은 우선은 법률 합치적으로 해석하자. 법률 합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말해서 제거하지는 말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합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4번 좀 조심하시고 4번. 이거는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국토계획법 124조의 2였습니다. 국토계획법 124조 2. 이게 2016년도에 개정됐고 이게 2017년도 1월 달에 시행돼서 사라졌는데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한설 얘기하는 거죠. 불가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상한설을 적용할 것이지 뭘 적용하는 게 아니다. 기준설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이었었죠. 과징금. 분명히 일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고 한도액으로 봐가지고 상한선의 입장을 취하고 기준선의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 형식의 재량준칙이라고 하게 되면은 판례에 따르면 법규명령이 맞죠? 그러면 하위법 적용시키는 게 맞고, 근데 일의적이니까 이러면 기속행위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상위 법률에서 재량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하위법에서 아예 재량을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아예 무효가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판례가 최고 한도액이다, 상한선의 입장을 취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영업정지 사건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재량준칙을 정한다고 했을 때 판례는 일관되게 상한선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꺾였죠. 왜 꺾였냐면 상위 법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서 재량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률에서 재량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과징금 부과라거나 영업정지라거나 이걸 재량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재량으로 두고 있고 밑에서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재량 준칙을 만드는데, 이 재량 준칙을 만드는데 이게 기속행위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일의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가중 규정이나 감경 규정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최고 한도액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상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국토계획법 124조에 2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뭐 이행강제금은 얼마 이하에서 과징금을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must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기속행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 얼마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기속행위인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기속행위인 거고, 그 기준을 재량준칙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 기준을 하위법령에 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한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거 기속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기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속이 돼버리는 거고, 나머지 법률에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던 상황하고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없어요. 지금 제거됐습니다. 17번 공법상 당사자 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물론 이제 취소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면은 또 마찬가지죠. 무효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조세 환급 청구송이라고 했는데, 이 조세 환급 청구송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얘기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말하게 되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판례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죠. 얘는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따라서 얘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소송, 저거는 일반적인 국세나 지방세, 보험료 부과 등과 달리 뭐로 보고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재산 상태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741조의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고,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꺾어버렸죠. 바로 꺾었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사소송으로 인정한 판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거를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강사님들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그 하천법 사건 판례 손실보상 당사자송이다라고 하니까 판례가 손실보상을 당사송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한 번도 변경한 거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전원합의체 판례해야 됩니다. 전원합의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뭐였어요? 결과 부분 자체가 공법이에요. 그거 말고도 15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당사송이라고 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민법상 채권 채무 문제일 때 민사송이라고 봤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 원인과 결과의 결과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공법인데 뭘 그거에 바뀐 겁니까? 그렇죠? 바뀐 게 아닌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사자 송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분들이 계신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거여서 민사소송 연결이 안 된 거고, 한 가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세, 지방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는 처분 아니죠. 환급 결정 처분 아니고 환급 거부도 처분 아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우선 재개발조합 들어오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시고,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 인가가 나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합의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준비 단계 끝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강학상 인가고, 얘가 강학상 특허고, 얘가 강학상 인가고, 얘가 강학상 인가고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회 결의를 통해서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건 기본행위,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가 나오는 강상 인가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특이한 부분이 뭐예요? 특이한 부분이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안 된다, 이런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가가 나오면 그냥 행정계획이다, 인가가 나오면 그게 바로 계획 처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판례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이렇게 되면 계획 처분이 된 거죠. 이건 지금 인가가 나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계획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자 행정에서 확인되는 거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결정도 확인. 그다음 국가유공자, 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그거는 보훈급여 결정을 하게 된 것도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결정도 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결정도 확인. 다 확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도 확인. 법원행정처장의 명예퇴직한 법관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도 확인. 다 확인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결정을 거부해버리게 되면 거부가 처분이니까 항고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건 당사자가 아니라 항고송이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어쨌든 토지보상법에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당사소송. 알겠어요? 토지보상법에서 보상해달라는 건 다 당사소송. 뭐 어떤 건 형식적 당사소송이고 어떤 건 실질적 당사소송이고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다 당사소송입니다. 그 당사소송이냐 아니냐 묻게 되면 뭐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 문제.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얘는 울산 세관 공무원이었죠. 울산 세관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행위는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재직증명서 발급하고 뭐 공무원증 발급하고 이런 거 하는 애란 말이야. 국가배상법 2조 1항 소정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여기죠? 집행하면서 무슨 학설을 따른다? 외형설입니다. 외형설. 실질설이 아니라 실제 직무행위여야만 한다로 보는 실질설이 아니라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직무수행으로 보여지면 그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인사공무원이 공무원증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쵸? 당연히 집행하면서 직무집행성 인정될 수가 있는 게 맞고요.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이 친구 조심해줘야 되겠죠?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 기관, 손발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 남의 손발, 즉 공무원의 지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집행의 권한을 한국토지공사한테,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합쳐졌죠. 이렇게 했을 때 쟤는 뭐가 돼요? 기타 공법상 법인이잖아요. 기타 공법상 법인이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가 된 거니까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얘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얘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남의 손발로서 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공무수석 사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잖아. 공무수석 사인이 사인 자체가 아니잖아요. 얘는 사인 자체가. 그렇죠? 얘는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영조물법인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위법한 직무집행 결과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하였다. 그거는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했던 거죠. 본안 판결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이상 설령 본안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는 홀로 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정신상의 고통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국가배상에서는 재산적 손해 말고 비재산적 손해도 인정을 하고 있죠. 손실보상과의 차이점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위자료도 포함된다 이거죠. 배상에는 위자료도 포함이 된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 법령 위반 위법성이 인정되는 특수경우 특수 케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국회 입법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입법작용 법관의 재판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재판작용 법관의 재판작용은 당연히 일반 법원 쪽입니다. 일반 법원 헌법재판소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떨 때 문제가 돼요? 자귀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입법을 안 했을 때 부자기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하는 행위들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은데 자귀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명백히 위반 이거죠.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됐을 때 이때 하나만 인정. 그 다음에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헌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안 했을 때 뭐는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입법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줬는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위법한 부작위.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 적용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을 때 이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는지 여부는 상급법원의 상소 제기에서 이거를 필터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 이 부분은 뭘 사용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시정 절차, 즉 심급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심급 절차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 법관의 재판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신급을 통해서 상소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부당한 목적이면 안 된다. 이거는 국가배상 인정할 수 있다. 요거 3개.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CF 관계 이 친구죠. CF 이렇게 걸게 되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절차, 신급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돈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승에서 취소되면 기판력에 의해서 기판력 미치냐? 그런데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위법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처분인데 처분 맞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전소 취소입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이렇게 들어갔죠.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그냥 단순히 불법행위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고의과실을 같이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가 되고 다음 문제. 행정소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직권증거조사, 입증 책임에 대한 예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직권탐지주의, 이건 주장 책임에 대한 예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행정심판법은 앞부분에 직권증거조사가 36조, 뒷부분에 직권탐지가 39조 이렇게 들어오고요. 행정소법은 26조에 몰려 있고요. 당사청에도 준용된다. 똑같죠. 직권심리주의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너와 나 사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단순한 다툼으로서의 민사 문제와 달리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행정소송이잖아요. 이것도 행정소송이니까 당연히 직권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취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26조 얘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했어? 청구 범위를 초월한대. 청구 범위를 초월한다. 이 얘기는 불고분리 원칙 얘기하는 거죠. 불고분리 원칙 얘기하는데, 불고분리 원칙은요, 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다. 불고분리 원칙은 처분권주의 내용 중에 소송물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송물 부분이 불고분리 원칙이거든. 그러면 이걸 처분권주의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 예, 물론 26조가 당사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거는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예, 처분권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처분권주의는 예외가 없습니다. 26조. 예, 사실심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 예, 순수하게 우리가 대표 선수 직권조사사항 그러면 사실 직권증거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판례나 문제에서 직권증거조사 그러면 그 말은 직권탐지 말하는 겁니다. 직권탐지가 우선 돌파가 돼야지 증거조사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직권탐지까지 적용되는 친구 뭐예요? 소송요건이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소송요건입니다. 예,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에 그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심의 특징은 1심, 2심과 비교했을 때 사실심은 없고 법률심만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심의 문제는 변론주의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소송 요건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사실심을 필요로 하지 않죠. 따라서 소송 요건은 어디까지 판단한다? 상고심까지 판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뭐예요? 일건 기록 현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일건 기록 현출. 위에 있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의 도,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얘기하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이게 아래 도인가 위에 도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중간도다 그래버렸죠. 판례가 일건 기록 현출되었을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권 탐지를 허용한다. 이게 일건 기록 현출이고, 주장하지 않았다, 명시적 주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26조잖아요. 있다. 그렇죠? 일건 기록 현출은 그 다음 뭐로 넘어가라고? 명시적 주장이 있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예, 그걸 통해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 그 말씀은 명시적으로 주장된 사유와 지금 심리하는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일건 기록 현출은 합리적 의심이고 합리적 의심은 기사동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일건 기록 현출, 예,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명권자가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행한 의원면직 처분입니다. 의원면직 처분, 사직원 수리죠. 사직원 수리. 예, 이건 확인이죠. 확인. 예, 사직원을 수리하는 행위, 사직원 제출하고 사인의 공법행위, 그것을 수리하는 게 바로 의원면직 처분입니다. 권한 유월 행위로서 무권한의 행위다. 이거 국정원 직원이었었죠. 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국정원장에 있었다 이겁니다. 권한 유월의 행위다. 그래, 권한 유월의 행위면 위법은 위법 맞지. 예, 주체 위법이 발생한 건 맞는데, 예, 일반적으로 주체 하자가 있으면 당연 무효인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뭐기 때문에, 예, 의원 면직 처분이기 때문에, 예, 의원 면직 처분은, 예, 이거는 소극적 행정이다. 이거예요. 소극적 행정이다. 단순하게 사직원을 수리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판단과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뭐라고? 의원 면직. 예, 소극적으로 수리만 하는 행위. 예, 소극적으로 수리만 하는 행위로서의 의원 면직은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과 달리 보고 주체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의원 면직 처분의 특수성입니다. 단순히 수리만 하는 행위다. 단순히 수리만 하는 행위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후행행위로 행해진 건축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은 당연 무효다. 적법 건축물이죠. 적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적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이 무효면 철거 의무가 부과가 안 됐고, 그러면 의무 불이행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 불이행이 없는데 대집행의 출발로서 계고를 날려버렸다? 그러면 얘도 무효다 이겁니다. 얘도 무효다.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연속하여 행해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연속하여 행해진다는 것은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처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바로 하자가 승계되고요. 선행처분 무효면 하자 승계 바로 되잖아. 그래서 얘는 요건 흠결력 위법해지고, 그 다음 여기에 위법은 어디서 온 위법이야? 여기서 온 위법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온 위법이잖아. 여기서의 위법이 중대 명백하다면 여기서의 위법은 그에 따른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중대 명백해져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행해진 처분에서 선행처분 무효면 당연히 하자 승계되는 거 맞고, 더 나아가서 후행처분도 무효입니다. 후행처분도 무효입니다. 그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제거가 되었죠.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행위로서 법률여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테고, 이것은 내용의 위법에 해당을 할 테고요. 그 내용의 위법이니까 중대한 위법은 맞는 거죠. 중대한 위법은 맞는 거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와 같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명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의 위법도 명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까지의 상황에서 그것은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 중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를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임약,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승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협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었다.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의견에 따라, 그 의견에 구속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용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청장의 의견의 내용에 따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 무효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하지만 뭐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냐면 협의하고 동의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협의하고 동의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이 협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거는 절차 요건임과 동시에 주체 요건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내용적 구속력입니다. 여기가 바로 내용적 구속력. 내용의 구속력이 있느냐? 협의는 단순히 절차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내용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소방서장 본부장의 동의, 부동의 이거는 절차 요건, 밟아야 되는 절차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도 그대로 구속됩니다. 소방법상의 판단은 소방서장 등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용적 구속력이 인정되죠. 협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단순 절차입니다. 절차를 안 밟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죠. 환경 예한 평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